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임용생물 정단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4개월간 2026 대비 기본 이론반을 시작하는데 기본 이론반뿐만 아니라 먼저 커리큘럼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본 이론반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에 특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때 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커리큘럼을 간단히 한번 더 설명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커리큘럼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이론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 진행되고 5월부터 8월까지 심화 이론, 심화 이론과 사실은 기출 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입니다. 기출 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사실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반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 4월 기본 이론반은 사실은 말 그대로 진짜 기본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쉽게 알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기본 이론반이 조금은 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본 이론반의 기본 이론을 진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화 이론을 듣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꼭 듣고 심화 이론을 듣는 것이 서로 레포가 형성된다 그러죠. 수업의 레포를 형성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 두 단계, 어떻게 보면 세 단계까지 깊숙한 전공 강론서의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심화 이론만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 수강 이후에 심화 이론을 듣는 것을 강추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1월 달까지 3개월간 모의고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모의고사가 학생들에게 도움된다는 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을 더 늘려서 10월부터가 아닌 9월부터 자체 제작 문항인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기본 이론반은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패스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정확히 다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심화 이론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리고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4개월간 기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연속해서가 아니라 각 단원별로 생물학의 세포생물학부터 4월에 생태학, 발생학까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다면 월별로 끊어서 내가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 4월에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기본 이론반 외에 아마 특강을 중간중간에 넣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화학 특강, 지금 1월 말이나 2월 초쯤 계획하고 있는데요. 생화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포생물학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생화학 특강으로 묶어서 수업을 할 거고 중간중간도 필요한 부분들은 특강 형식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1월 강의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그리고 필요한 말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 나와 있는 건 진화학인데요. 진화학을 전부 다룰 건 아니고 진화학에서 1월 강의에 포함시킬 내용은 생명의 기원 부분부터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부터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물학을 강의하는 선생님마다 강사마다 포인트가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강사들은 처음에 생화학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전학,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분자생물학부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을 이해하는데 생명의 기원, 세포의 기원을 알고 세포생물학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학의 생명의 기원을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 화학 진화설과 RNA 월드 가설, 그리고 진핵세포와 다세포의 형성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세포생물학, 거대 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은 화학 진화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포 또는 생물이 진화를 해서 어떻게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학계에서 지금 타당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화학 진화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썰이라고 이야기하죠. 썰을 푼다 하듯이. 그래서 화학 진화설, 썰은 과학계에서 타당한 근거로 인정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무조건 이게 진리적으로 무조건 맞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 생물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학 진화설이 타당하다라는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진화설은 이렇게 세 줄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 지구 환경에서 이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존재하였던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의 형태로 합성되고 그 유기물이 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기물이 중합을 했으니까 유기물의 중합체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의 중합체가 되고 유기물로 변하고 그리고 어떤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화학 진화설인데 기본적으로 화학 진화설을 주장한 사람은 오파린과 홀데인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람들이 다 진화학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화학 진화설을 기본적으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보이는 여기에 기본 지구과학 환경적으로 무기물이 존재하였다. 이 무기물은 어떤 무기물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겠죠. H2O 그리고 H2 수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CH4 메테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NH3 암모니아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생물학에서 언급하는 이 무기물의 근거는 지구과학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자들이 실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환경적 조건을 봤을 때 이런 무기물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 부분을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해 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물의 네 가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중합이 되어서 뭘로 만들어지냐면 유기물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기물의 형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들어갈 부분들은 이 유기물의 간단한 유기물들이 중합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누가 중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건 아니죠. 그럼 이런 중합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설명이 초기에는 지구과학 환경과 관련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 변화, 즉 온도라든지 기타 다른 변화에 의해서 중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기물이 중합되니까 유기물의 중합체 또는 유기물의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이 유기물의 복합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기능을 가진
기본 개체를 원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유기물의 복합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마이크로스피어 등이 주요 물질들이고요. 그것들이 원시 생명체를 이뤘는데 여기 원시 생명체의 초기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세균과 같은 원핵 세포였습니다. 원핵 세포였고 이 원핵 세포가 사실은 초기의 진핵 세포 그리고 현재와 유사한 진핵의 형태로 바뀌어 갔는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원핵이 전부 진핵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핵이 먼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초기 진핵 세포의 형태가 발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핵 세포가 진핵 세포에 공생하고 막이 진화하면서 진핵 세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진핵 세포가 사실은 뭐가 됐냐면 군체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무리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가 지금과 같은 다세포를 형성했고 그 다세포가 진화를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의 생명의 기원의 가장 기본은 화학 진화설이다. 화학 진화설의 순서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중합하여 유기물 복합체 그리고 유기물 복합체가 원핵세포 즉 그리고 진핵세포 그리고 다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 진화설에 근거해서 썰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진화설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방금 화학 진화설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유기물의 중합체가 되고 각 단계에 대한 실험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밀러의 실험인데 실제 임용 기준으로 볼 때 밀러의 실험은 출제 확률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봐도 밀러의 실험 자체를 두고 출제한 경우는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왜 하느냐?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 이론반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 이론반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등한시하기 쉽죠. 학생들이 등한시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임용 트렌드는 기본 이론 자체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답으로 1점짜리 또는 0.5점짜리로 단답 형태로 묻긴 하죠. 그래서 실제 기본 이론을 알고 있을 때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잘 알아두시되 그 기본 이론을 바로 사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본 이론을 다른 데 적용해서 응용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꼼꼼히 잘 살펴두시고 들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1950년대죠.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주 내용은 뭐냐면 화학 진화설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무기물이 유기물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죠. 바뀔 수 없다면 오파린과 홀데인이 주장한 화학 진화설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독특한 실험 장치를 고안했어요. 이 고안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지구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구과학 환경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구현했습니다. 이만큼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밑줄을 그어두시면 아래쪽은 사실은 원시의 바다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원시 바다였고 이 원시 바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았냐면 위에서 보시면 뭐 유기물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만들어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시의 바다는 유기물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기물의 바다였지만 요걸 잠깐 빼고 유기물을 싹 빼고 어쨌든 바다였다. 바다였다면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H2O 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구과학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시의 바다는
이 부분은 가열입니다. 가열하는 이유는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최초의 행성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의 바다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통해서 원시 환경을 조성한다. 즉 뜨거운 바다 그리고 습한 대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뜨거운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방전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전관은 원시 바다에서 뜨거워진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뀌어서 대기 중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방전관은 대기에 압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방전관에 포함된 기체들은 원시 바다에서 나온 기본적으로 물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소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H4나 앞서 말씀드린 NH3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체들이 있는 대기 상태, 방전관 내를 뭐라 부르냐 하면 환원성의 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원성의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환원성의 대기냐? 그럼 여기서 환원성의 대기라고 했는데 얘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산화성의 대기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산화성의 대기가 되면 안 되느냐? 누구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환원성의 대기였냐면 가정이죠. 이것도 만약에 산소가 포함돼서 산화가 잘 일어나는 산화성 대기였다면 이 다음 과정을 보시면 여기에서 환원성 대기라는 부분에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방전은 그 당시 환경에서 실제 뇌우, 번개가 되게 많이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전은 뇌우, 즉 번개에 의해서 뭘 공급하는 거냐면 합성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전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서로 융합하게 되고 변형되게 되면 뭔가 모를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 유기물은 대기 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냉각되어서 어디에 더 쌓였을 것이다. 유기물의 바다에 축적되었을 것이다. 물론 초기 바다는 깨끗한 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유기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인 방전과 유기물의 생성으로 인해서 유기물의 양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원시 바다, 시간이 조금 흐른 원시 바다를 뭐라 부르냐면 유기물의 스프 형태였을 것이다. 스프 한 번씩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의 스프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축적되는 장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축적된다라는 것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환원성 대기여야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실험적인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때의 대기 상태가 산화성 대기였다면 그 유기물이 산화되어서 전부 다 분해되어 없어졌을 거다. 그래서 바다의 유기물이 생성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환원성 대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 지구광 역사를 봐도 이때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후에 말씀드린 남세균의 등장 이후부터 산소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되는 게 가능하구나를 증명해 준 거고요.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유기물들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환원성 대기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가 처음에 농도가 제법 가득 있었죠. 나머지 물질들은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기에서 방전을 통해서 암모니아는 어떠한 유기물로 바뀌었을 건데 그 유기물에 보면 시아나수소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HCN이라는 시아나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시간이 지나니까
중합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데 그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아미노애시드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 암모니아의 농도는 방전을 통해서 계속 합성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농도가 줄어들고요. 그 농도가 줄어든 만큼은 아니죠. 상대적 농도니까. 농도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시아나수소나 알데하이드 그리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아미노산은 지금의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제일 대표적인 게 처음부터 복잡한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간단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게 만들어지고 중합을 하든 뭐가 작용기가 더 붙건 해서 더 복잡한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은 첫 번째 모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밀러가 실험을 해봐도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만들어지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글라이신, 글리신 등이 만들어지더라.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아나수소는 이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물질로 변화될 수 있냐면 여기에 일부적인 그 물질들이 첨가되게 되면 얘들은 뭘로 바뀌냐 하면 아데닌과 같은 염기의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알데하이드도 의미 있는 물질인 게 알데하이드는 기본적인 당의 전구체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탄당, 당의 기본적인 전구체 알데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나중에는 당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암모니아의 농도가 줄어드는 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리고 시아나수소와 알데하이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실험적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라이신, 글리신, 염기, 당이 만들어지는 건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뿐이죠. 근데 그 예측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생물에게서 중요한 두 가지 기능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물이라면 정말 대표적으로 유전의 기능과 그리고 대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유전과 대사. 그러면 유전에 관여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핵산입니다. 핵산이라고 하면 DNA와 RNA를 지칭하죠. RNA를 지칭한다. 대사라고 하면 사실은 물질 대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효소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이죠. 핵산을 만들려면 핵산에 관여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적인 구성은요. 기본적인 구성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인산기가 있을 거고요. 인산 그리고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구성된 형태죠. 여기서 그러면 당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말은 얘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핵산이 만들어졌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아미노산이 나왔다라는 건 비록 글라이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나오고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전의 기능과 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러의 실험은 밀러의 실험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시아나수소가 염기를 형성하고 알데하이드가 당을 만들며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유전과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근간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금 잘 정리해 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화학 진화설,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은 뭐 증명되었다,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화학진화설을 설명했다시피 만들어진 기본적인 유기물이 중합이라는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의 중합체, 복합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유기물의 중합체, 복합체가 되면서 어떤 큰 덩어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 덩어리, 그리고 그걸 어떤 책에서는 그냥 원시세포라고 설명도 하는데 그 유기물의 복합체가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복합체, 그리고 원시세포로 가기 직전에 그 덩어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파린도 실험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론인 주장한 오파린이 그렇게 유기물의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걸 관찰하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불러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보면 아래쪽에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단백질 입자와 그리고 물층을 만들더라. 물층, 다르게 말하면 막이 둘러싸고 있는 덩어리인데 물로 둘러싸여 있는 물막을 형성하게 되더라. 그 덩어리, 조금 더럽게 얘기하면 콧물과 같은 그 덩어리를 뭐라 불렀냐면 유기물의 복합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관찰 사실을 보고 그냥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중합이 되고 뭔가 생명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이네요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찰되고 확인한 기능들이 뭐냐면 이렇게 물층막, 뭐 상관은 없겠죠. 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아세르베이트를 자세히 관찰하니까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기도 하더라. 물질 흡수, 그리고 분열도 하더라. 분열이라는 게 매끈하게, 예를 들어서 뭐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의 분열법, 이분법과 같은 두 개로 쪼개지는 분열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사작용도 하고 있더라 라고 관찰하고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파린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학자인 폭스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것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본인도 예를 들어서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된다라는 물질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보면 효모 같기도 하고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구형의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스피어라 부릅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면 이름을 달리 붙이면 안 되겠죠. 왜냐, 오파린이 먼저 코아세르베이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똑같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이름을 붙인 건 폭스가 코아세르베이트하고 다른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폭스가 말한 마이크로스피어가 물질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간단한 대사작용을 하는 것들, 분열을 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데 코아세르베이트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얘는 물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이중층막을 형성하더라. 단백질 막을 형성하더라. 실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더 진화한 형태 또는 달라진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보다는 폭스가 말한 마이크로스피어가 훨씬 더 물질의 대사나 분열, 그리고 세포막의 측면에서 단백질 이중 측막을 가진다라는 게 훨씬 더 유기물의 복합체가 원시세포에 가깝게 다가가 있다, 원시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더 증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비교를 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유기물의 복합체인 코아세르베이트가 있죠. 코아세르베이트가 있고, 그리고 폭스가 이야기한 마이크로스피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피어가 있죠. 마이크로스피어. 그리고 현재의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가지죠. 간단하게 비교만 한번 해보면 코아세르베이트는 기본적으로 막의 개념은 뭘 가지냐면
물막이라고 합니다. 물층을 가지고요. 물막을 가지고 마이크로스피어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이중층의 막입니다. 한마디로 단백질 막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지질의 이중층 막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막을 가진다.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막, 단백질막, 그리고 인지질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비워뒀죠. RNA 월드 가설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유전 기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기능이냐면 대사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RNA 월드 가설이라는 건 문득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의 중합에 의해서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이게 원시 생명체가 되는데 이렇게 진화가 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의 변화, 다른 것들로의 이행, 이 변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설이니까요. 이것도 썰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초에는 가장 먼저 RNA가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RNA 월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NA라는 놈이 사실은 뭐 복제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을 다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유전 기능은 RNA가 하고 대사 기능도 RNA가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처음에 이야기다 보니까 유전을 DNA가 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유전의 기본 원리, 중심 원리에서의 메인은 DNA부터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왜 유전이 RNA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언급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한번 들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당만 봐도 그래요. RNA는 기본적으로 리보스당을 쓰고 DNA는 데옥시리보스당을 씁니다. 당만 봐도 이번 탄소에 OH기를 가지는 것과 O가 탈락되어서 H기를 가지는 것, 즉 RNA가 먼저 생겨나야만 DNA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당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RNA 베이스가 되어야 DNA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론이라서 RNA가 먼저 유전에 관여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면 대사의 기능도 어떻게 RNA가 수행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보자임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RNA 됐나요? RNA가 엔자임, 효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원생생물인 테트라히메나에서 RNA가 대사의 과정에서 촉매를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RNA가 리보자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RNA 월드가 시작되는 것, 즉 유전과 대사 기능을 RNA가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번외로 조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에서 RNA가 리보자임 촉매 활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두 가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RNA가 리보자임으로 쓰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입체적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RNA는 외가닥입니다. 외가닥이다 보니까 상보적 구조를 가지면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효소가 입체적인, 즉 3차원적 구조 형태로 뭔가 촉매를 이루듯이 RNA도 자체 입체적인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RNA는 당으로 리보스당을 가집니다. 리보스당이라는 건 실제 리보스라는 건 당의 2'의 OH기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DNA는 RNA에 비해서 2'의 H를 가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상대적 비교이지만요. RNA는 리보스, 즉 데옥시리보스가 아닌 리보스 2'의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의 촉매 효과를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보스의 2'의 OH를 뭐라 부르냐면 매개 원자단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화학에서는 그냥 뭐라 표현하냐면 작용기라고 표현하고, 생물학에서는 어떤 반응의 매개가 되는 원자단이다라고 해서 매개 원자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리보스가 가지는 2'의 H가 매개 원자단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들,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보자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의 과정에서 리보솜의 소단체가 가지는 23S-rRNA는 펩티딜 트랜스페라제라는 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스플라이싱의 과정에서 snRNP에 들어가는 RNA도, snRNP도 리보자임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자임은 앞으로 여러 번 볼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잘 정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RNA가 변화되었을 것이다. 자,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 기본적으로 유전의 기능은 똑같이 RNA가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근데 대사의 기능은 누가 수행하게 되냐면 현재와 같은 단백질이 수행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RNA가 똑같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유전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번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분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RNA는 유전에, 그리고 단백질은 대사에 관여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DNA가 RNA가 되고, 이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지금의 중심원리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유전을 누가 담당하냐면 유전을 DNA가 담당해요. 그리고 대사를 누가 담당하냐면 대사는 역시나 단백질이 담당해요.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된 거죠.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RNA와 프로테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해서 RNP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DNA가 중심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NA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두고 왜 RNA 가설이라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이 전체의 흐름 중에서 최초의 시작이 RNA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RNA, RNP, DNA 월드라고 각각의 단계를 지칭하지만 전체의 가설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 RNA 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데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리보자임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RNA에서 DNA가 형성되는 거죠. 이때 뭐가 출현했다라고 보냐면
기본의 중심원리 DNA가 RNA 되는 전사를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전사 효소가 사실은 뭐 했을 것이다? 출현했을 것이다. 역전사 효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DNA가 RNA가 되는 건 전사, 반대로 RNA에서 DNA를 지정하게 되는 건 역전사입니다. 그래서 RNA 월드 가설도 번외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과정에서 리보자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역전사 효소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쭉 이제 의식의 흐름을 끈을 놓지 않고 잘 따라왔다면 밀러의 실험에 의해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만들어졌고 그런 무기물이 유기물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지 순간 제가 말을 뱉고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그 유기물이 중합을 통해서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쿼세르베이트라든지 마이크로스피어를 언급했고 잠깐 번외로 RNA 월드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유전기능과 대사기능.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유기물 복합체가 아마도 기본적으로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 생명체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썰 이야기니까요. 원시 생명체는 진핵보다는 좀 구조가 기능이 간단한 원핵이 먼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시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원핵 생물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원핵 생물이 등장했다 사실은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유기물의 복합체가 마이크로스피어든 쿼세르베이트든 또 다른 물질이든 이런 유기물의 복합체가 원핵 생물이 되었다. 그 중간 과정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원핵 생물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의 원핵 생물들은 당연히 맨 첫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밀레의 실험에도 언급했지만 어디에 살 수밖에 없냐면 바닷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대기 중으로 가면 아직 오존층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자외선 등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원시 생명체 즉 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이 만들어진 건 바닷속이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닷속에서 뭐가 많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뭐 물반 유기물반이 아니라 거의 유기물의 스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핵생물의 원시 생명체가 등장했을 때 요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유기물의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주어진 유기물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 그때의 명칭을 종속 영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분을 종속 어디에 의지해서 사실은 뭐 피드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붙여줘요.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종속 영양 사실은 원핵의 생물이 되는 거죠. 초기 종속영양 원핵 생물입니다. 단 이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원성 대기 즉 환원성 상태로서 이때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만들어진 종속영양 원핵 생물은 당연히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혐기성의 세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초기 종속영양 원핵생물의 세균이 원핵생물이 여기 보면 점점점으로 찍혀 있는데 유기물들을 엄청 먹고 사는 거죠. 종속영양, 우리도 종속영양이죠. 영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종속영양이다 보니까 종속영양생물은 세포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뽀글뽀글 나오고 있는데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겠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과학 시간 정도로 몇 억 년 뭐 이렇게 되겠죠. 지구과학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아무리 많다 한들 유기물의 양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증가하냐면 CO2의 양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유기물이 부족해서 더 이상 종속영양 원핵생물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 멸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죠.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에 똑같이 CO2의 양은 증가하고 유기물의 양은 감소했기 때문에 생물이 유기물을 만들 수밖에 없게 진화되게 되었죠.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뒀거든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냐면 사실은 정해져 있죠. 남세균이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다르게 말하면 사이아노박테리아라 부르는 남세균이다. 이 남세균들은 이전의 종속영양, 다르게 말하면 혐기성 종속영양 원핵생물들이 많이 발생시킨 뭘 이용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CO2를 이용하고, 그리고 햇빛 받고 있죠. 햇빛을 통해서, 얘는 초록색으로 적어둔 건 엽록소 됐나요? 그래서 뭘 만드는다? 뽀글뽀글 나오는 기체는 O2,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 이 단계에서는 남세균에 의해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CO2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 계속 광합성을 통해 쓰게 되니까요. 증가하는 건 기체로서는 O2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양이 다시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독립영양생물,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나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남세균에 의해서 발생한 O2들이 모이면 대기 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융합반응을 통해서 O3, 오존을 만듭니다. 오존들이 만들어지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고요. 이 이후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생물의 육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여기에서 이 상태로 또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남세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남세균들에 의해서 다시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산소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원핵생물, 세균으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근데 걔는 지금 산소가 있는 환경이니까 얘는 아마도 혐기성이 아니라 어떤 놈이냐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을 붙인다면 얘도 결국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속 영양 원핵 생물일 것인데 앞에도 종속영양이 있었잖아요. 차이점은 혐기성 종속영양과 지금에 나온 더 진화된 호기성 종속영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나중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 남세균이 나중에 진화의 과정에서 초기 진핵세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변화되는 형태는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기성입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부 공생이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형성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유기물과 CO2 농도 그리고 O2의 농도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로 변화되어 가는 건지. 자,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까지 하면 이제 오파린의 기본적인 화학 진화설의 가설에서 초기에 원핵생물, 즉 초기 원시세포
원시 생명체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현기성 종속영양 원핵 생물이 다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현한 부분들이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현기성 종속영양, 남세균,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 그리고 종속영양, 호기성 종속영양, 원핵생물들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단계의 변화라는 걸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는 이제는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죠. 막바지로 향해 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핵생물, 진핵세포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앞에 이 앞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원핵은 뭐 이런 순서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진화, 발달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그 이후에 진핵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진핵생물, 진핵세포의 출현은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문제가 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건 한 20년, 25년 전에 벌써 다 나왔어요. 최근 문제는 그렇게는 또 안 물어요. 그래서 너무 단답형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묻지 않고 예를 들어 주요 개념은 물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뭔가 응용적인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핵생물의 출현, 단세포, 진핵생물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잘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점선이 다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 왼쪽 부분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막 진화설을 설명하고 있다. 됐나요? 막 진화설. 됐나요? 아니면 요걸 다른 말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세포막 함입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나눴을 때 왼쪽 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 경계를 나눴을 때 왼쪽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세포 내부 공생설 또는 내부 공생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앞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바뀌고 유기물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이 출현했다 치자. 그러면 진핵세포는 어떻게 출현된 거냐? 자, 그 진핵세포 중에서 원핵과 다른 핵막이 있고 소포체막이 있고 골지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막성 소기관의 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기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핵이나 핵과 연결된 소포체, 골지체 등의 세포 소기관을 설명하는데 막성 구조물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이 막 진화설, 세포막 함입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이렇죠.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존재하였다. 근데 이 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원핵생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앞선 슬라이드에서 원핵생물처럼 무산소 호흡을 하는 원핵생물이었다. 세균이었다. 그런데 이 원핵생물 세균이 여차저차해서 핵산, DNA를 가지는데 그 핵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포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말려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면 이 한쪽이 말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죠.
됐나요?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표시된 뭘 감싸버렸다? 이 DNA를 감싸버렸다.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된 거냐면 핵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이 되었다 라고요. 그래서 세포막이 함입되었다, 진화되었다, 들어가서 핵산 DNA를 둘러싸게 된 게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요, 세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막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소포체가 존재합니다. 골지체는 물론 또 조금 떨어져서 이런 다른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막이 함입되어서 막이 들어가게 되어서 핵막이 만들어졌고, 핵막이 만들어지면서 이어지면서 소포체가 만들어지고 골지체가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막 진화설, 세포막 함입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막 진화설의 기본적인 증거라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막이 진화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막이 진화해서 핵막도 만들었고 소포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 번째가 핵막과 소포체막의 기원은 누구냐면 세포막이죠. 세포막이 들어가서 말렸으니까요. 그래서 핵막과 소포체막의 성분이 누가 똑같다? 세포막과 같다. 같은 기원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기관들, 핵과 소포체가 독립적으로 딱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세포막이죠. 하나가 안쪽으로 함입되어서 핵을 둘러싸고 그리고 끊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소포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핵막과 소포체막이 붙어 있더라,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게 막 진화설의 주요 근거,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고, 막 진화설 말고, 그래, 막 진화설을 통해서 세포막 함입설을 통해서 핵막과 소포체 그 외의 막성 소기관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내용을 말고 지금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것들은 막 진화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기억나세요? 산소호흡 세균이 있었다는 거, 슬라이드에 그 빨간색에 달이 많이 달려 있은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호흡 세균이 먼저 뭐 하게 되었다? 요거를 공생하게 되었다. 즉 들어와서 자라게 되었다.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부 공생이죠. 그래서 내부 공생하게 되었다. 그 산소호흡 세균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개체는 개체죠. 산소호흡 세균이었는데 자기가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데 자기가 에너지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이 진핵세포에 의존하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만 하게 된 거죠. 완전한 분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 세균은 공생을 해서 초기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뭐가 되었다?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미토콘드리아만 가지는 오늘날의 동물세포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광합성 세균, 아까 앞서 보인 것 같이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죠. 그런 남세균들, 광합성 세균이 또 뭘 해버리냐면 또 공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공생을 했고 엽록체가 이후에 공생을 하면 두 개를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식물세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합성 세균은 엽록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포 내부 공생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지금 세포 구조에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내부 공생설 됐나요? 세포 내부 공생설의 증거 됐나요? 이 증거 세 가지는 제가 꼭 외워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이중막 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들은 원래 뭐였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 세균, 즉 원핵생물의 한 개체 하나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공생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자기의 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들어오게 될 때 요게 쌓여가겠죠. 쌓여가서 요 막을 요렇게 형성해 버릴 겁니다. 얘 두 개는 나중에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뚝 떨어져 버리면 요 막은 그대로 있고 안에 들어올 때 막 하나를 둘러싸고 자기 원래의 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중막 구조이다. 그리고 쟤들이 세균이 들어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세균은 하나의 개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쟤들 자체 요게 중요합니다. 원형의 둥근 형태. 쟤가 만약에 핵산, 즉 염색체를 가지는데 원형이 아니라 선형으로 가지면 우리 46개 염색체가 선형이에요.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들 세균들은 자체 원형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원형 DNA가 존재한다. 자체 원형 DNA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중막 구조고 자체 그 원형 DNA를 가지고 원래 세균이었으니까 번역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이 70S 리보솜을 가진다. 여기에서 70S 리보솜은 누가 가지는 거냐면 이거 전부 다 누가 가지는 거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즉 원핵이라는 세균 됐나요? 원핵이라는 세균이 원핵이라는 세균이 아니고 원핵이 세균입니다. 원핵계가 세균이 이기 때문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자체 원형 DNA를 가지고 리보솜도 70에서 리보솜을 가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진핵이라면 얼마를 가진다고요? 80S 리보솜을 가지게 됩니다. 80에서 리보솜을 가지게 된다. 70에서 80S는 단순 분자량의 합산, 분자량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침강 개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시킬 때 얼마나 아래쪽으로 빨리 떨어지느냐 속도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요거까지는 반드시 저는 암기하라고 합니다. 이중막 구조고 자체 원형 DNA를 가지고 70에서 리보솜을 가진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얘들은 세균이라고 했죠. 됐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건 엽록체건 세포 내에서 식물 동물 세포 내에서 기본적으로 분열을 해요. 한번 들어오면 하나가 끝난 게 아니라 분열법을 통해 생식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들은 원래 세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세균 항생제에 대한 뭘 가진다면 이 표현은 잘 좀 알아두세요. 감수성을 가짐.
됐나요? 감수성이 있다. 생물학에서는 반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균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핵생물, 진핵세포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도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세포가 공격당하진 않죠. 그래서 항생제를 가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포 내부 공생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깥막은 진핵세포의 막이고 안쪽 막은 누구의 막이라고요? 저기 있는 산소호흡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의 막이다. 됐나요? 그래서 외막과 내막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진핵이라면 제가 원래부터 있었던 놈이라면 핵산을 가질 때 그 핵산이 뭐가 되냐면 히스톤 단백질에 꼬여 있어야 돼요. 응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얘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됩니다. 이 증거들은 반드시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꼭 해 두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핵생물, 진핵세포의 출현 과정에서 막진화설이라든지 세포 내부 공생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1차 공생, 최초로 들어온 걸 1차 공생이라 부릅니다. 한 번 공생하면 막의 개수가 2개입니다. 본인의 막과 한 차례 들어갈 때 막에 쌓여서 들어가니까 막이 2개가 되는 거죠. 1차 공생 말고 2차 공생을 하면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공생했던 놈이 또 다른 세포나 또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막에 한 번 더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3차 공생이라고 부르고 2차 공생, 3차 공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과는 관련 없이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산소호흡 세균이 먼저 세포 내부 공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광합성 세균이 먼저 공생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 현재 체제로 볼 때 항상 현재 체제로 비추어 봐야 돼요. 여기도 현재 세균의 기준에서 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추어 볼때 산소호흡 세균, 즉 미토콘드리아가 될 애가 먼저 뭐 됐을 것이다?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들어와야 동물도 식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엽록체 먼저 있으면 엽록체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산소호흡 세균이 먼저 공생되었고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세균이 공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왼쪽은 막진화설, 오른쪽은 세포 내부 공생설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진핵생물의 출현 또는 다세포 진핵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트는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진핵생물이 출현을 했으니까 한 세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진화설과 막진화설과 세포 내부 공생설을 바탕으로 그러면 진핵세포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물음이 뭐냐면 그럼 지금과 같은 세포 하나가 아닌 다세포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단세포, 하나의 세포에 진핵생물이 만들어집니다. 단세포 진핵생물에서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 2가지 뭐요? 막진화설과 세포 내부 공생설. 그래서 단세포의 진핵생물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단세포 진핵생물의 군체가 된 거죠. 같이 놀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겁니다.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각각이 하나의 개체,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체가 10가지의 일을 한다 보면 똑같이 10가지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같이 모였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단 똑같은 10가지를 하지 말고 내가 5가지를 할 테니 네가 5가지를 해라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군체를 형성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본적인 분업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세포는 양분을 합성하는 세포, 엽록체가 됐을 거고요. 일부 세포는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초기에 다세포 진핵생물이 되어 있다. 뭉쳤던 군체의 세포들이 분업 양상, 분업을 하면서 각각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세포 생물로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명의 기원의 마지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화학 진화설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진화설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화학 진화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밀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밀러의 실험에서 실험 자체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지만 실험의 결과 나온 물질들이 앞으로 예상컨대 유전 기능과 대사 기능에 사용될 단백질이나 핵산의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코아셀레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즉 유기물의 복합체 이야기들, 그리고 RNA 월드 가설. 자, 중요하다고 별표친 진핵생물의 출현 전에 원핵생물들이 나오지만 각 단계별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세균의 변화, 그리고 초기 진핵세포 생물에서 막 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진핵생물,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막 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은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의 진핵세포가 다세포의 진핵생물 형태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들을 간단히 보시면 실제 진화 부분에서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습득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세포생물학의 시작, 고분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부터 세포생물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